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 바젤3와 함께 기업의 경영에 큰 영향을 주는 IFRS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FRS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제정한 회계 기준을 말합니다. 정식 명칭은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입니다. 요즘같이 국제적인 투자가 많은 시대에 나라마다 회계 기준이 다르면 곤란하니까 공통의 규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를 받아들여 KIFRS라는 것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IFRS의 특징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며, 둘째는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연결 재무제표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재무제표를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다른 기업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여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 모회사의 부실을 자회사에 떠넘겨 겉으로는 부실이 없는 것처럼 분식회계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말하자면 가족사진을 함께 찍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과거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얻었을 때 그 당시의 가격으로 회계장부에 기록하였는데, 자산과 부채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가치가 변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현재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 땅을 1억 원에 샀는데 지금 10억 원으로 뛰었다고 하면 그 가치를 10억 원으로 회계장부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IFRS의 도입은 불행하게도 1997년도의 외환위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의 규제금융을 제공한 IMF는 한국의 회계 기준을 국제적인 기준으로 바꾸도록 권고하였는데, 당시 상황에서 이는 거부하기 어려운 요구였습니다. 당시를 기점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대폭 개방되었는데, 외국인이 한국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보다 투명한 회계장부의 작성이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2007년 도입 방침을 발표하고 2011년부터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의무 적용하였습니다. 아직 비상장기업은 기존의 국내 회계 기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FRS는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알아둘 만한 것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IFRS9는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것이며, IFRS 15는 매출을 회계장부에 기록하는 시점에 대한 규칙이며, IFRS 16은 리스, 그리고 IFRS 17은 보험에 관련된 것입니다. IFRS 9는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금융기관의 회계장부 작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018년 도입되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대손충당금을 쌓는 기준을 강화한 것입니다. 대손충당금은 부실채권의 발생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이 채권에 대해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쌓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통계를 이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1조 원의 대출을 하였는데 과거 통계를 보니까 1% 정도가 부실화되었다고 하면 1조 원의 1%인 100억 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쌓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IFRS 9에서는 향후의 파산 증가율, 신용평점 하락률, 부채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1.5%를 쌓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은행이 막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데, 만약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이 중 상당수가 부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를 미리 반영하여 충당금을 더 쌓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리금 상환이 아니라 이자만 갚고 만기의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형태의 대출이 많습니다. 이는 일단 은행에서 돈을 빌려 아파트를 사고 이자만 갚다가 값이 오르면 팔아서 원금을 갚는 부동산 투기 때문에 생긴 패턴입니다. 그러나 만약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거나 제때 아파트를 팔지 못하게 되면 이 대출은 부실화될 수 있습니다.
IFRS 9에 따르면 은행은 이를 반영하여 대손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지만 이것은 은행의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은행은 계속 돈을 돌려야 하는 기관이므로 돈을 묶어 놓으려고 하지 않을 요인이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은행의 총 대출 대비 대손 충당금 비율은 0.6%로 미국의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만약 아무 일도 없다면 상관없겠지만 다시 위기가 닥친다면 제대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IFRS 15는 매출을 기록하는 시점에 대한 규정입니다. 어떤 업종에서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점과 그것을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인도하는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과 조선처럼 제조기간이 아주 긴 경우가 그러합니다. 그 경우 제품을 판매했을 때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제품을 인도한 시점에 매출을 회계장부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파트 분양의 경우에 적용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 건설사는 아파트를 판매하는, 즉 분양하는 시점에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회계장부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파트가 준공되어 고객에게 최종적으로 인도되는 것은 그로부터 2, 3년이 지난 다음이며 이때야 비로소 명의 이전이 끝나고 입주가 이루어지며 잔금도 치루어집니다. 따라서 진정한 매출 발생 시점은 이때이므로 그 시점을 정확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건설사의 경우에는 매출이 뒤로 미뤄지고 공사 비용만 기록되어 재무구조가 나빠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IFRS 16은 리스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항공사와 마트 등 일부 업종은 영업자산을 리스, 즉 장기 임차하여 사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공사의 경우에는 비행기를 리스하여 운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거에는 매달 나가는 리스료, 즉 임차료만 비용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부터 도입된 IFRS 16에 따르면 앞으로 나갈 리스료까지 같이 계산하여 부채로 기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영업하는 항공사의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최근 현대산업개발에 인수된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이렇게 운행하는 항공기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리스가 끝난 다음 그 비행기를 사는 방식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비행기 자체를 부채로 기록하게 됩니다. 요즘 대형마트에서도 매장을 팔고 다시 그것을 임차하여 영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도 역시 같은 방식이 적용됩니다. IFRS 17은 보험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보험사의 부채, 즉 가입자에게 주어야 하는 보험금을 시가로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보험사는 매달 보험료를 받고 약속한 사건이 발생하면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합니다. 이때 가입자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보험사 입장에서는 부채입니다. 이것을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금으로 평가하라는 것이 키입니다. 이것은 지금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축성 연금보험의 예를 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매달 10만원씩 10년간 보험료를 내고 납입이 끝난 다음 매달 20만원씩 20년간 연금보험금을 받는 계약을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는 매달 10만원에 12개월을 곱하고 다시 이것에 10년을 곱하여 산출한 1200만원이 부채로 기록됩니다. 그러나 2022년에 도입될 IFRS 17에 따르면 앞으로 가입자가 받을 돈, 즉 매달 20만원에 12개월을 곱하고 다시 이것에 10년을 곱하여 산출한 2400만원을 부채로 기록해야 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부채가 단숨에 2배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보험사는 지급여력 비율에 대한 규제를 받습니다. 지급여력 비율은 책임준비금, 즉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쌓아둬야 하는 돈에 비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순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냅니다. 그 비율이 높을수록 보험사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화재가 났다거나 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보험금을 지불할 수 없는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지급 여력 비율은 법적으로는 100% 이상 쌓도록 하고 있으나 예상보다 사고가 너무 많이 난다든가 아니면 실제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이 많지 않다든가 하는 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150% 이상 쌓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기준으로 보험회사 전체로 보면 지급 여력 비율이 282.4%로 넉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IFRS 17로 산정해 보면 상당수의 보험사가 100%에 미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대외적으로 공표된 것은 아니나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그렇다는 얘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보험사의 영업 환경은 좋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보험료를 받아서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장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계속되는 저금리로 인하여 자산 운용의 수익률이 매우 낮습니다. 반면 과거 금리가 높았을 때 높은 수익률로 판매한 상품들이 많아서 때로는 역마진이 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손해가 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상품의 경우 이제까지는 회계장부에 손실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평가손도 모두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보험사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증자를 하고 있습니다. 증자가 여의치 않으면 후순위 채권 또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데 정부에서는 이것도 자본으로 인정해 줍니다. 후순위 채권은 다른 채권자들의 부채가 모두 청산된 후에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자본적 성격을 가지며 영구차로도 불리는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길기 때문에 상당 기간 상환할 필요가 없어 자본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요즘 신문을 자세히 보시면 보험사가 이러한 증권을 발행한다는 뉴스를 자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증권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보험사의 비용을 높이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현재 보험사는 저축성 보험에 대한 영업을 줄이고 보장성 보험에 주력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상황에 기인합니다. 또한 M&A 시장에 매물로 나온 중소형 보험사도 적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IFRS는 기본적으로 회계장부를 지금보다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즉, 규제의 강화입니다. 이것은 회계장부의 신뢰성을 높이므로 투자자에게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제보다 많은 제약을 받는다는 뜻이므로 사업이 위축될 수 있으며 따라서 보수적인 경영이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전 시간에 소개해드린 바젤3와 더불어 IFRS는 특히 금융기관의 영업을 위축시킬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융기관의 대출을 크게 제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대출, 즉 부채를 엄청나게 일으켜서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에 투자하고 이것이 자산의 가격을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올리고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 오면 모두 그 자산의 가치는 하락하는 국면을 맞을 것이며 상당한 충격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용도에 대출해진 금융기관도 그 충격을 크게 받을 것입니다. 규제기관은 바젤3와 IFRS를 통하여 특히 금융기관의 여력을 강화시켜 이에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정부에서는 금리를 낮추고 양적 완화를 시행하여 자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조용히 비상사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투기 붐과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IFRS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